어르신, 장녀 성함 확인하시겠어요? 창구 너머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하고 건조한,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김복래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귀가 잘못된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내 뒤에 서 있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장녀요 첫째 따님 성함 맞으시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녀요? 난 딸이 없는데요. 이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 서류 위에 적힌 낯선 이름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70살. 김복래 씨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 낡은 빌라 3층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박재구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쓰러진 지 이틀 만에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한 이별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복래는 바깥일을 거의 혼자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행정 서류, 은행 업무, 공과금, 집에 관한 모든 것은 남편이 맡아서 했습니다. 복래가 해야 할 일은 밥을 짓고 집을 청소하고 아들 상처를 키우고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 집에서 복래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난 후 복래는 처음으로 혼자 세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습이 고지서를 혼자 읽어야 했고 은행에 혼자 가야 했고 동주민센터에 혼자 가야 했습니다. 아들 상철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직장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애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내려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로 대신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복래는 혼자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간 것은 기초연금 신청과 집수리 지원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빌라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보일러도 덜컹거렸습니다. 아들에게 말했더니 엄마 그런 거 지원받을 수 있을 거야. 주민센터 가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창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기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복래는 대기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이를 안고 온 엄마들, 서류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복래는 이 공간이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복래는 일어나서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모니터를 보면서 빠르게 키보드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래가 기초연금 신청과 집수리 지원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복래가 번호를 말하자 직원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출력해 드릴게요. 잠시 후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그것을 건네며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장녀 성함 확인하시겠어요? 복래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장녀요. 첫째 따님 성함 맞으시죠? 장녀요? 난 딸이 없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들어 복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더니 출력된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장녀 박연아 씨 등재되어 있으세요. 1972년생이시고요. 복래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들 상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처음 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연아, 1972년생, 장녀. 복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72년이라면 결혼하고 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해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 해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해 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창구 앞에서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뭔가를 더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이었는데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고 사흘도 못 버텼다고 했습니다. 복례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산모는 누워 있어야지 아이 보면 더 슬프다며 방에 가둬놨으니까요. 이틀 후에 남편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례는 그 이후 오래 울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일은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슬픔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다음 해에 아들 상처를 낳으면서 조금씩 덮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위에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었다던 아이의 이름이 박연아라는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위에 살아 있었습니다. 복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봄볕이 환했습니다. 길가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발이 움직이는 대로 걸었습니다. 손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구겨질 듯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연아, 1972년생, 장녀. 이 이름은 누구의 것일까요? 집에 돌아온 것은 1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가서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박연아. 복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은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상철아, 나 오늘 주민센터 갔다가 가족관계 증명서 받았는데 거기 이상한 이름이 있더라. 이상한 이름이요? 무슨 이름이요? 박연아. 장녀라고 적혀 있어. 내가 딸을 낳은 적이 없는데.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거 옛날 서류 오류예요. 호적 정리할 때 가끔 그런 실수가 생기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류라고? 네. 그런 거 있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오늘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좀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들의 말을 되씹었습니다. 오류라고 했습니다. 서류 오류. 그럴 수도 있는 것일까? 호적 정리할 때 이름이 잘못 올라가는 일이 있는 것일까? 복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철이 내려왔습니다. 주말도 아닌 평일에
아무 예고도 없이 내려왔습니다. 엄마, 서류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라고 했습니다. 복례는 서랍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접어서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손길이었습니다. 빼앗듯 접어넣는 그 손길. 무심한 척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봤습니다. 50년을 가까이에서 사람을 보며 살아온 눈이 그 순간의 미세한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 서류를 가져가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냈다가 아들이 또 오류예요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철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복례는 오래된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 중요한 서류를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 서류. 복례가 보려고 하면 당신은 이런 거 몰라도 돼. 내가 다 할게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동들이 다른 색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서 1972년 봄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 진통이 시작된 것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을 산파를 불러왔습니다. 아들이면 잔치를 벌이겠다고 다들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오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었고 시어머니가 뭔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복례는 너무 지쳐서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복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애 울음소리가 없었지. 너무 약하게 나온 것 같아. 잘 봐줄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그것이 아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기억이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갔어. 복례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갔어.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각을. 그때 자신은 무엇을 느꼈나? 슬픔, 공허함, 그리고 아이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상한 찜찜함. 왜 나는 아이를 직접 보지 못했을까? 그때는 그냥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모는 충격받으면 안 된다고, 죽은 아이를 보면 더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왜 나는 내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복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오류라고 했지만 그 손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류를 빼앗듯 가져간 그 손길이. 복례는 혼자 나섰습니다. 마을에 아직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찾아가 봐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례가 처자일을 낳던 날 그 방에 있었던 사람. 마을 산파 할머니 황순이 씨였습니다. 황순이 씨는 지금 92살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 전화를 해서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요양원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병실에서 황순이 씨를 만났습니다. 황순이 씨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쇠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복례를 보더니 잠깐 멈추는 눈빛이었습니다. 알아보는 눈빛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이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박재구 씨 아내 김복례예요. 1972년에 처자이 나올 때 와주셨잖아요.
황순희 씨가 복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복례 씨, 네, 저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순희 씨의 입술이 움직이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 처사이 기억하세요? 딸이었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이틀 만에 죽었다고 했는데 황순희 씨가 복례의 말을 잘랐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복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 아이 죽지 않았어. 건강했어. 아주 잘 울었어. 황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2살의 노인이 수십 년을 가슴에 품고 온 말이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어. 딸은 집안의 짐이 된다고. 아들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몸이니까 이 아이는 먼 친척 집에 보내는 게 낫다고. 재구 씨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반대했는데 나는 그냥 산파였고 그 집 어른들이 결정한 거라 어쩔 수가 없었어. 복례 씨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하기로 했어. 그게 복례 씨도 마음 편하다고 했어. 복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재구 씨 먼 친척이 그때 경상도에 살았어. 그리로 보냈다고 들었어. 거기서 키워달라고 했다고. 복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황순희 씨도 말을 잃었습니다. 두 노인이 병실에 마주 앉아 50년 전의 어느 봄날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복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양원을 나왔을 때 하늘이 아직 환했습니다. 봄 오후의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눈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오래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몇 대를 그냥 보냈는지 모릅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갔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복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자다가 깨서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름도 불러보지 못하고 간 아이. 얼굴도 못 본 아이. 그 아이를 마음속으로 묻었습니다. 가슴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연아, 1972년생. 그 아이는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손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름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름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복례의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호적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딸을 집에서 쫓아내듯 보내놓고 그러면서도 호적에는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왜 호적에는 올렸을까요? 복례는 그 의문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복례는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오래된 호적 기록을 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담당 직원은 예전 종이 호적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다며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복례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복사본을 가져왔습니다. 낡은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작고 낡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천천히 눈을 맞춰가며 읽었습니다. 남편 이름, 복례 이름, 그리고 아이들 이름. 첫 번째로 올라간 이름이 박연아였습니다. 출생신고 날짜도 있었습니다. 1972년 5월 23일.
그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복례가 아이를 낳은 날로부터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례에게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복례는 호적 등본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의 떨림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가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이제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복례가 찾은 것은 편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복례는 남편의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상철이 와서 대부분의 서류를 챙겨갔지만 복례가 미처 보지 못한 구석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랍 맨 뒤 다른 서류들 아래에 눌려있던 봉투. 복례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오래된 영수증이나 서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상철이 가져갔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나? 복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장 뒤, 장롱 구석, 베란다 창고. 그러다 책장 맨 윗칸에서 남편의 낡은 수첩과 함께 놓여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2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미 봉투가 뜯긴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읽은 편지였습니다. 복례는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반듯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박연아입니다. 지금 35살이고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입양 기록을 따라가다 보니 친부 이름이 박재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저를 낳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복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멈췄습니다. 35살. 그러면 이 편지는 언제 온 것이었을까? 연하가 1972년생이니 35이 되는 해는 2007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연하의 편지였습니다. 날짜가 달랐습니다. 2009년, 아버지께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답장이 없으셨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봅니다. 아버지께서 연락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저를 원하지 않아서 보내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복례는 편지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07년과 2009년. 그때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례에게도 상철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상철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철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생각이 들자 복례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은 어제 서류 오류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만약 상철이 이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연하가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데도 오류라고 했다면, 세 번째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복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상철아, 연하 씨 알지?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요? 아는구나. 엄마, 그게 내려와라. 할 얘기가 있다. 복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내려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은 현관을 들어서면서부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복례는 편지 2통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상철이 편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 있었어요? 책장 위에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상철아? 상철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20살쯤 됐을 때 누나가 있다고. 어릴 때 다른 집으로 보낸 누나가 있다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알면 너무 힘들어할 거라고. 그래서 그 편지 저도 알았어요. 2007년에 연아 씨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복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상철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상철아, 뭐라고 했냐고. 연락하지 말자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겁이 났어요. 갑자기 누나가 나타나면 집 지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버지 명의로 된 집,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짓이 알려지면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연락 끊자고 했어요. 아버지도 그게 편한 것 같았고요. 복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복례가 그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산 세월이 5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살아 있었고 자신을 찾으려 했고 그 편지는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겼고 아들이 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례만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이 가족에 의해 대신 읽혀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해라. 지금은 연아를 찾는 것을 도와줘. 복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 뒤에서, 가족 뒤에서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또렷하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아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미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호적에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철이 알고 있는 마지막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연아가 2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기재했던 주소였습니다. 경상남도의 어느 작은 도시였습니다. 상철이 주소를 기반으로 수소문했습니다. 박연아 씨는 지금 그 도시를 떠나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결혼은 했다가 이혼을 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53살이었습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상철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아는 처음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번째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에 겨우 받았는데 누구세요라는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철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박상철이고 박재구의 아들이라고, 어머니 김복례가 연락을 원한다고. 전화 너머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3달 전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연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연락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찾고 싶어 하세요. 저를요? 네.
이번 침묵은 더 길었습니다. 복례는 옆에서 그 전화를 들으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원하지 않아서 보내신 거 아니었어요? 복례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연하야. 상대방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엄마야.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평생 죽은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며칠 전에야 알았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전화 너머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겠냐? 나는 내 얼굴이 보고 싶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올게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작은 무덤이 이제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복례가 상상하는 것처럼 따뜻하기만 할까요? 연하가 도착한 것은 약속한 날 오후 2시였습니다. 복례는 아침부터 집을 치웠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꺼내뒀고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 수 없으니 그냥 잡채와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계속 바빴습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떨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53살의 여자였습니다. 키가 중간쯤이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옷차림이 수수했습니다. 얼굴은 복례가 몰랐습니다. 당연히 몰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매의 어느 부분이, 코의 어느 선이 복례가 거울에서 보던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연하가 먼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복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연하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상철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복례는 연하를 봤습니다. 연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자세에서 보였습니다. 반가움보다 경계심이 더 먼저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네. 멀리서 왔는데 피곤하지. 괜찮아요. 짧은 대답들이었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연하 앞에 찻잔을 놓으면서 복례는 처음으로 딸의 손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꽃을 다루는 손이라 그런지 손가락 끝이 약간 거칠었습니다. 복례는 그 손을 한참 봤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하야,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연하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할게. 나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 그게 진짜야. 남편이 이틀 만에 갔다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믿었어. 평생 믿었어. 연하의 손가락이 찻잔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원하지 않아서 버린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음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라앉혀 온 것들이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키워주신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친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왜 보냈는지 알고 싶었어요.
혹시 엄마가 원해서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복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한테 편지 보냈을 때도 대답이 없었어요. 2번 보냈는데 2번 다 답장이 없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포기했어요. 연아야, 오래됐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떨렸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무너진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복례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변명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남편이 그랬다고,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자신은 몰랐다고 설명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런 말들이 지금 연화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50년을 혼자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 앞에서 설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늦었고 내 잘못도 아니고 그래도 미안하다. 내 엄마로 태어나서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리지는 않으려 했지만 결국 흘렀습니다. 복례도 울었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감동적인 재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픈 눈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50년을 2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혼자 살아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래 흘렀습니다. 차가 식었습니다. 복례가 새로 차를 끓여왔습니다. 연아는 눈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호적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복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도 몰라.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나중에 찾아올 생각이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틀 만에 갔어. 말을 못했어.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흐른 뒤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례는 그 질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연아를 찾는 것까지는 해냈지만 그 다음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채로 살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을 하는 복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 주민센터에서 그 종이를 받아들고 떨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게 된 사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읽기 시작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연아는 그 눈빛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2 사람은 천천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주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자리를 메우는 것이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연아는 복례를 쉽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어머니라고 하다가 저 복례 씨라고 했다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상철과의 관계는 더 어려웠습니다. 연아는 상철에 대해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들고 연락을 끊으라고 한 사람, 자신이 찾으려 할 때 막은 사람, 그것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복례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례는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연아한테 직접 사과해야 한다.
내가 대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상철은 한 달이 지나서 연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복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며칠 후 상철이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연아 씨가 전화를 받아줬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복례는 이제 자신의 삶에 남겨진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문제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빌라. 복례는 상속 서류를 혼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고 법률구조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철에게 다 맡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접 알아봤습니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법률구조센터의 상담사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 상속 시에 법적으로 박연아 씨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장녀로 등재되어 있으니까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상철이 연아가 나타나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 편지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달랐습니다. 연아한테도 알려줘야겠네요. 상담사가 놀란 눈빛으로 봤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셔도 될까요? 당연하죠. 내 딸인데. 그 한마디가 이 집안의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상철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집이 반으로 나뉘는데요. 복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철아, 그 집은 내가 지킨 게 아니야. 내가 막은 거야. 그리고 그게 맞는 일이 아니었잖냐. 상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있다고 원한다면 함께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연아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그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걸. 복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넌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그게 늦게 알려진 것뿐이야. 그 말이 전화 너머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연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연아가 복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50년의 무게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만들어뒀던 작은 무덤이 이제 비로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례는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마저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자기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 필요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 주세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건네줬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천천히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 남편의 이름, 아들 상철의 이름, 그리고 맨 위에 박연아, 장녀, 1972년생. 복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박연아. 한 글자씩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박, 연, 화, 꽃 화자였습니다. 연꽃 연자였습니다. 박씨 집안의 연꽃 같은 아이. 이 이름을 남편이 올렸습니다. 이름은 남편이 지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보내면서도 이름을 지어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이었는지 미련이었는지 애정이었는지 복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지금 이 종이 위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이 지금 부산에서 꽃집을 하며 살아 있었습니다. 복례는 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구점 앞에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연습장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연습장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쥐었습니다. 박연아. 천천히 썼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글씨를 쓰지 않은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자 한자 또렷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김복래. 두 이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연습장 한 칸 안에 어머니와 딸의 이름이 처음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복래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 옆에 있던 낯선 이름은 내가 평생 잃어버린 내 딸이었습니다. 서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을 직접 들고 센터를 나오는 것, 산파 할머니를 찾아가는 것, 면사무소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 아들 앞에서 또렷하게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복래가 처음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읽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대신 읽어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신 결정해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복래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면 죽은 것이고, 서류가 오류라면 오류인 것이고, 가족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복래는 자신의 집에 대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속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상속 문제로 불안해했지만 복래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 처리 방향을 정했습니다. 연아에게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들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잘못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게 복래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식이었습니다. 상철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연아는 다음 달 서울에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복래를 직접 만나러, 그리고 상철과도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고, 아마 눈물도 있을 것이고, 말이 막히는 순간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그 다음이 생기니까요. 복래는 연아가 오는 날 뭘 준비할지 생각했습니다. 잡채는 다시 하고 잡채 외에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50년치의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들으면 됐습니다. 복래는 연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박연아, 김복래 두 이름 아래에 다시 연필을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글씨가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글씨였습니다. 복래는 그것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빌라 3층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덜 외로웠습니다. 아직 모르는 딸이 있고, 아직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고, 아직 써내려가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70살. 이 나이에도 삶은 새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이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낯선 이름 하나가 잃어버린 50년을 되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낸 것은 복내 자신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70살의 할머니가 직접 센터를 나가고 산파를 찾아가고 호적을 들여다보고 편지를 읽고 아들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자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르는 것들을 안고 삽니다. 배우자가 처리해줘서 몰랐던 것들, 자녀가 대신 결정해줘서 몰랐던 것들, 그 모름이 때로는 편안함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가리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김복래 씨의 이야기가 오늘 이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닿았으면 좋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늦게 알았다고 해서 알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것을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적힌 이름 하나가 한 사람의 남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외면하지 않고 따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70살의 김복래 씨가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아직 읽지 못한 페이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고 펼치지 않은 서류처럼 아직 열어보지 않은 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직접 펼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삶을 읽는 것도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으신가요? 그 이름 옆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알고 있으신가요? 김복래 씨는 70살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